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3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수박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수박입니까? 누군지 꼭 집어달래요. 글쎄요, 저는 누군지 꼭 집어달라는 말은 좀 조심하고 싶습니다.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름보다는 행동을 좀 주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은요, 첫 번째, 시간 끌기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끄는 거. 글쎄, 하루 이틀, 길게 봐서 한 달까지는 여유를 줄 수 있으나, 자꾸 언젠지 모르게 무한정 시간을 끌려는 사람들이 있죠. 무기한으로 시간을 끌려는 사람들. 그들은 수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비질이라는 말을 쓰죠. 선비질 하는 사람들이 수박입니다. 먹물 티내려고 하는 사람들 수박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방끈 길이로 치자면 나보다 짧은 것들이 먹물 흉내 내려고 한다고. 저 박사거든요. 예. 근데 저보고 먹물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예. 그런데 나보다 가방끈 짧은 애들이 꼭 말이야. 먹물 흉내 내고 말이야. 아유, 참네. 아주 인격자인 양 흉내 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먹물짓 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수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근거 없이 그냥 이상한 주장 갖다 붙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수박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수박이라는 거를 숨기려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이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임기단축 개헌을 갑자기 내각제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수박질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거나 억지 쓰는 트집 잡아서 억지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별님, 나도 박사 갈까 고민되네 라고 하셨어요. 같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 먹물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좀 뭐라 그럽시다. 너 나보다 가방끈 짧잖아. 근데 왜 먹물짓이야? 라고 말이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입니다. 서두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이 숨겼던 이재명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숨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증거를 법원과 검찰은 그동안 쉬쉬하며 숨겼습니다. 법원은 그 증거가 있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안 하고 정말 법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법정 공방으로 모든 것을 순화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랬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안일하고 또 위험한 생각인지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법원과 검찰이 꽁꽁 숨겼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 정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증거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 지난 목요일에 있었죠. 11월 15일 다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선고가 나왔죠.
역대 이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툭하면 징역형이죠.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무거나 다 뭐 명예훼손도 그렇고요. 그 선거법도 그렇고요. 벌금형으로 끝날 거를 징역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지금 숱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원래 민주주의는 말의 정치입니다. 왜 말의 정치이냐? 말 갖고 싸우지 않고 말 갖고 정치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력이 동원된단 말이에요. 무력을 동원하지 말고 말만 갖고 하자.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 권력을 갖도록 하자.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입니다. 말로 하자. 우리 좋은 말로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말로 안 되면 주먹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먹까지 가지 말고 말로 하자. 즉 권력 투쟁을 순화시킨 것이 지금의 민주주의고 선거제도인 겁니다. 따라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제약을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 대신에 주먹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게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장 악질적인 말이 뭡니까?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뭐 어쨌다고 하는 그 희한한 얘기, 그거야말로 감옥에 가야 됐죠. 대통령 보고 빨갱이니 간첩이니 하는 그런 걸 감옥에 보내야 되죠. 그 말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빨갱이니 간첩이니 하는 말 뭡니까? 간첩이 아니란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라야 이제 징역형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나 그냥 협박받았다, 이 말 했다고 감옥에 보낸다고요?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판사 새끼들은 그럼 평생 그러면 과장도 안 하고 농담도 안 하고 살아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 기억 안 나는데 안 합니까? 아니, 판사 이번에 뻔히 증거를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는 그런 판사, 그럼 지도 감옥 가야겠네? 핏대가 자꾸 오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초반부터 높이는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뒷 배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미치고 있는 매우 나쁜 영향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여기저기 심어놓은 사람, 깔아놓은 사람들이 마치 지뢰처럼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발목을 자르고 있다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증거와 주장을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미 검찰이 내려놓은 결론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복붙해버리는 그런 판사들을 꽂아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좀 과거부터 계속돼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검찰이 저질러 놓은 이 거짓말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검사들의 주장을 복붙해서 판결문에 옮겨 붙여놓은 그런 사례도 꽤 많습니다. 한동안 좀 줄어드는가 했더니 이게 또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일에는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한명숙 총리 사건 때만 해도 우리가 한명숙 총리의 그 억울한 얘기를 다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명숙 총리는 지금도 그 억울함을 마음속에 안고 살고 계세요. 한명숙 총리 같은 분이 워낙에 인격자니까 지금 그 억울함을 당하시고도 견딜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한명숙 총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예요.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만 해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죠. 그러면서 노무현의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 이어받을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한명숙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총리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한명숙 총리의 그 여러 언행이라든지 품격 있는 모습은 박근혜하고 정말 대비가 됐습니다. 박근혜의 그 맹한 모습에 비해서 품격이 있으면서도 매우 똑똑한 그런 모습, 똑부러지는 모습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대 박근혜 이렇게 만약에 선거가 이어졌다면 한명숙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유력 대선 후보를 꺾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한명숙 총리에 대한 그런 증거 조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몇 년 뒤에 다시 재현되는데 그게 뭡니까? 네, 그게 조국 대표에 대한 것이고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에 어떻게 자, 지금 검찰이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짓거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시즌2, 한명숙 시즌3, 시즌4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시즌2가 김경수였다면 시즌3는 조국이었고 시즌4는 이재명인 겁니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짓거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엉뚱한 얼토당토 않는 진술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증거를 지들 멋대로 뒤섞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멀쩡한 문서의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라고 해서 나온 것들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김문기랑 골프 친 적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골프 친 적 없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골프 친 적 없다라고 부인했다. 골프 친 적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행위를 부인한 것이고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인데 했다고 우겨가지고 이게 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협박을 받았는데 협박받지 않았다라고 억지 쓰고 뿐만 아니라 역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죠. 숱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오늘 여기서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는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2021년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매각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청와대 회의 2014년 3월 12일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 결단하고 규제 계획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생 결단 발언 직전인 2014년 2월 21일과 28일 국토부와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주재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2013년 7월 11일에서 9월 6일 사이에 주재회의를 포함한 정부부처 회의가 무려 35회나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압박 문건과 직무유기 문책 압박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 총리실 인적문책 지침 하달 2013년에서 2015년 국무총리 지시 공직 복무관리 업무 지침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은 매년 초 중점 추진 사항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과제 추진 실태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총리 지시 1호로 내린 업무 지침에는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과제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해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부진 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 제도의 보완 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 직무 태만, 무사한 일 등을 병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2014년 1월, 2015년 1월 총리실 복무지침 문건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2015년에는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 실태 점검 후 조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 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2013년에서 2015년 공직복무관리 지침 인적 문책 병행 하달 2013년 3월 22일 SBS에 공공기관 부지 헐값 매각 투기 세력 우려 이재명 시장 인터뷰 보도 그리고 대통령 주재 종전 부동산 미 매각기관 점검회의 총 35회 국토부가 성남시의 부동산 매각의 협조 요구 공문 6차례 발송 등 박근혜 정부의 중앙부처가 성남시를 압박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재판부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입니다.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 이것을 말 그대로 사냥입니다.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렵게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배임 사건을 기소하고도 1년째 사건 기록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논리인 헌법 질서를 마음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형태입니다.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것을 걸려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네, 잘 들으셨죠? 아이고, 그새 또 지금 꼬리 잡기 슈퍼챗 하십니까? 아이고, 청해피싱TV님, 소리끼님, 베리님, 소정님, 다희님, 그리고 청해피싱TV님, 소리끼님, 소리별님, 다희님, 또 소리끼님, 베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참, 예, 감사드립니다. 자, 방송, 좀 전에 이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죠? 자,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그 물증을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자회견하는,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하는 장면 보셨는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요, 국무총리실에서 2013년에 배포한 공직복무관리지침이라는 겁니다. 공직복무관리지침. 이대로 일을 안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징계할 수도 있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포상을 줄 것이고 이대로 하지 않는 자는 징계 혹은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 내용을 써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복무관리지침. 공직복무관리지침이라는 겁니다. 2013년 3월이에요.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자, 요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있어요. 정책 점검을 강화,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 과제 및 정책 현안 과제 추진 실태 점검 개선. 2013년 3월이면 박근혜 정권이 막 출범했을 때죠. 따라서 박근혜 정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건데 여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둬.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맨 첫 번째로 들어간 내용이 이겁니다. 새 정부 140대 국정 과제 및 정책 현안 과제 추진 실태 점검 개선이라는 대목인데요.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부진 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 제도의 보완과 함께 인적 문책을 병행하겠다. 직무 태만, 무사, 안일 등. 그래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문제점을 점검할 것이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주관해서 합동점검도 실시하겠다. 인적 문책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주요 국정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 확 그냥 모가지를 쳐버린다 이 말이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뿐이 아니죠.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140대 국정과제 정책 현안 및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 점검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한다면서 뭐라고? 인적 문책도 병행하겠다.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민적 문책도 병행하겠다라고 딱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문책 징계하거나 다른 데로 보내버리거나 그래도 안 되면 잘라버리겠다. 이게 인적 문책 아닌가요? 인적 문책 하겠대잖아. 이보다 명확한 증거 있나요?
인적 문책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적 문책. 자, 공무원들한테 이보다 겁나는 게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거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방공무원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 그럼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적 문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징계 요구서를 보내요. 이 사람 징계하세요. 징계 요구도 경징계, 중징계 나눠서 막 보내버립니다. 만약에 그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는 예산이 안 내려갑니다. 그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적 문책을 하겠다고 국무총리실에서 공언을 한 겁니다. 이게 언제? 2013년 3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 짓인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국무총리실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합동, 뭐 국무총리실뿐만 아니라 뭐 국토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등등이 함께해서 추진한 내용이라는 거죠.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문건인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 5개의 용도 규제 완화, 이전 지원 등 기관형 맞춤형 방안을 추진해라.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이 5개 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용도 규제를 완화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지원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다? 식품연구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도시계획을 빨리 바꿔주라고, 달리 말하면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용도 변경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바꿔서 용도 변경을 해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식품연구원이라고 꼭 집었지 않습니까?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가 바로 백현동 부지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따라서 이 백현동 부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해주라고 해서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용도 변경 그렇게 해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해주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렇게 안 하면 뭐라고? 징계하겠다. 이 앞에 있었던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용도 변경 필요기관은 협의를 통해서 변경을 하고 매각을 하는데 성남시 식품연구원은 꼭 집어가지고 성남시가 바꿔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렇게 떡하니 쓰여져 있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했다? 이거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경위서를 쓰게 했어요. 자, 감사원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하면서 종전부동산 매각부진 경위서 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위서를 쓰게 했어요. 여러분,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경위서를 쓴다는 거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협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거 협박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협박 아닙니까? 아니, 경위서 내놓으라고 한 거는 이건 협박이에요. 이거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경위서라는 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협박 아니고 뭐가 협박입니까? 일단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정부에서 새 정부에서 하겠다는 일, 하고자 하는 일, 국정 주요 과제 이런 데 협조 안 하면은 인적 문책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인적 문책 대상으로 식품연구원은 꼭 집었고,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경위서를 받았고, 그랬으면 협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협박이지. 공무원 사회에서 뭐가 더 협박입니까? 이보다 더한 협박이 있어요? 자, 경위서 실제로 씁니다. 이 경위서가 그 경위서예요. 이 경위서는 식품연구원에서 부동산을 제때 못 팔았다고
경위서를 쓴 겁니다. 기관명 식품연구원, 제목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및 지방 이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이라면서 기관이 이거 개인이 쓴 게 아니고요. 기관이 쓴 거예요. 기관이 쓴 이게 경위서입니다. 기관을 통째로 그냥 가만 안 놔두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뭐라고 하느냐? 식품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매입기관 지정 요청을 했으나 불허되어서 지방 이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우리는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뭐 여기저기 뭐 공고도 하고 입찰 경쟁도 시켰는데 유찰이 돼버리고 하는 바람에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이 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게 건물 활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좀 변화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매각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저렇게 잘 안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래서 경위서를 제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담당 사업단장. 네. 기관이 이렇게 딱 낸 거예요. 자, 뭐 다 나왔네. 징계할 수도 있다. 말 안 들으면 징계할 거야. 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 말 안 듣는 명단에 성남시 식품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경위서도 받아냈고, 이거 뭡니까? 징계하겠다. 이 징계에는 뭐예요? 보통 공무원에 대한 징계 뭡니까? 뭐 경고, 감봉, 뭐 해임, 파면 등등 아닙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협박이라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협박 받은 거 맞아요.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중앙정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죠? 확실하죠? 자, 이 증거를 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이걸 이제서야 갖고 왔느냐고. 왜 이제 이게 나왔느냐고. 아니요. 이거 이제 나온 거 아닙니다. 사실 일찌감치 법원에 제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무시한 겁니다. 제출되었는데 법원이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협박을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남시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식품연구원을 징계한 거니까 성남시가 뭐 협박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거 과장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집 아이하고 남의 집 아이가 같이 사고를 쳤어. 근데 사고를 친 게 남의 집 아이가 더 세게 쳤어. 근데 우리 집 아이는 그냥 따라다니다가 같이 사고를 친 거야. 근데 남의 집에서 때릴 수 있어? 못 때리죠. 그럼 누굴 때립니까? 우리 집에를 확 때리는 거야. 이 새끼 막 패. 그러면은 옆에 있던 남의 집 아이 겁먹어 안 먹어? 겁먹죠. 원래 겁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애를 때리잖아. 이렇게 막 패는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애는 겁먹잖아. 협박한 거죠. 옆에 있는 애를. 우리 집 애가 아니라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 겁만 잔뜩 준 거 아니야. 그래.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야, 이 중앙정부가 나한테 엄청 겁주더라. 그게 협박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틀렸나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자료를 숨기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자, 이 판사, 정상적인 판사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이 판사 외압에 굴복한 걸까요? 아닐까요? 혹은
어떤 외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 판사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참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증거가 무시당하는, 아니 항상 법과 증거에 따라서,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며. 근데 법과 증거는 어디로 가고 지들 멋대로 짜 맞추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재판? 이런 재판이 계속되면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